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어, 일단 토론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 뭐 세다 토론이라고도 하고 교차조사 토론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일단 교과서에 나온 대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는 교과서 그 귀퉁이에 나와 있었죠. 그거를 참고하시되 그 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여기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음, 보시면 반대신문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교차조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데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은 뭐냐? 여기까지가 이제 입론 단계인데 입론을 찬성과 반대 각각 2번씩 한다 그랬어요. 최소 2명이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입론 단계가 끝난 후에 그것에 대한 반대 신문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토론을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찬성에서 항상 입론은 먼저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찬성, 입론이 끝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이게 끝난 후에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을 하고 그 후에 또 반대 신문을 찬성 쪽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입론을 찬성 쪽에 하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마지막 입론을 반대 측에서 하면은 이제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입론에 해당하는 단계가 종료된다라고 했고요. 반론도 각각 2번씩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론은 항상 반대쪽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쪽의 반론, 찬성의 반론, 반대의 반론, 찬성의 반론. 그래서 항상 이 토론 반론의 마지막은 찬성 측에서 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토론이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절차는 딸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 어차피 지문에서 사회자가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게 각각의 입론에 대해 반대신문 또는 교차조사라고 하는 단계를 추가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론은 항상 반대쪽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신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 신문이라는 거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거를 질문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에 한해서 그들의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게끔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반대 신문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이 반대 신문을 하는 이유는요. 교과서에 이제 효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줘요. 그리고 토론의 분위기를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 반대 신문에 성공을 하면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주도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분위기나 흐름 같은 것을 내 쪽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장치가 이 반대 신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반대신문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단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고 반대신문 단계는 더더군다나 시간이 짧다고 했어요.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 시간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반대신문을 잘 준비하는 게 이 토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방법을 123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 성격을 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상대 측이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제시해야 한다. 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짜임새 있는 질문.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거를 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중요한 지점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상대 측이
이 시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어필 시간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신문 시간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는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상대 측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 보충하는 내용인데요. 반대신문의 목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논리의 허점을 찌르는 게 이 반대신문의 목표고요. 질문 시간이 짧고 또 질문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의 순서라든지 단계별로 좀 짜임새 있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이 이제 중요했었죠. 아까 말한 대로 반대신문은 잘못하면 상대 측이 유리하게 역이용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폐쇄형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폐쇄형 질문이 뭔지는 얘기했죠. 개방형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답변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나오겠죠. 그건 이제 개방형 질문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어느 정도 답이 좀 정해진 거, 예 또는 아니오로 나오는. 그러니까 당신 뭐 진짜 예를 들면 당신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옳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답변의 폭이 좁은 예 또는 아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해진 답이 나오게끔 하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부연하지 못하죠. 답이 정해진 게 나와버려야 이게 반대신문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측이 이렇게 역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어느 정도 상대의 답을 예견 가능한 질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신문은 내가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그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이 오히려 그 시간을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대가 이런 답변을 하겠지라는 게 예견 가능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의 그 시간 역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반대신문을 하실 때는요. 상대가 자기 주장을 부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상대가 무슨 답을 할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반대신문식 토론의 각 단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론, 그리고 반대신문, 그 다음에 반반을 쓰는 반론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입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론 같은 경우는요. 각 측이 자기의 주장을 처음 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고하게 딱 잘 단단하게 쌓아놔야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가 되죠. 그래서 입론 단계를 잘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입론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이 논제, 토론의 논제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 도대체 왜 이런 토론 주제가 나왔는가 하는 거, 그래서 논제의 시의성 또는 가치성, 적절성 등에 대해서 밝혀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단순히 이 용어를 설명해 줘야 한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 용어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나한테 유리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영상, 뭐 범죄자들에게 생채칩을 이식해야 한다라는 논제가 있다고 칠 때 찬성 쪽이라면 이거를 범위를 좁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면 써볼게요. 범죄자 글씨가 범죄자에게 생채칩 이식을 해야 한다. 글씨 알아보실 수 있겠죠? 범죄자 생채칩 이식해야 된다라는 논제일 때 찬성 측은 이걸 주장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용어 개념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범죄자의 범위는 너무 넓다는 거죠. 살인, 뭐 강도,
그리고 경범죄들도 다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뭐 성범죄자, 아니면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 생체칩도 아마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 생체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거를 딱 내가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이 지점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토론, 입론을 처음에 찬성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성 측이 어떤 현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입론에서 이 핵심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용어의 개념을 유리하게 정의해주는 작업이 입론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라는 거는 단순히 설명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설명하는 걸 포함해서 내 쪽에 유리하게끔 정의를 해줘야 이제 반대쪽에서 반박을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핵심 용어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논점 3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성 측에서 이러한 거를 실행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도 입론 작업에서 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논거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우리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를 입론에서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이제 토론 지문의 분석을 하실 때도 이 내용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대 신문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한번 짚어만 보고 갈게요. 상대팀 발언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거여야지 뭐 궁금한 걸 묻는다거나 상대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질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질문하라고 했죠. 질문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셔야 돼요. 짜임새 있게 가져가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끔 그 결론은 물론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는 결론이겠죠. 반대 신문 앞에서 했던 내용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반론으로 넘어가서요. 반론은 마지막 이제 최종 변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반론입니다. 따라서 반론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좀 강점이 있었던 주장은 강화하고 약점으로 드러났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완을 하거나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좀 축소해서 나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의 제시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제 주장은 허점이 있고 내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반대 신문을 통해서 드러났을 거란 말이죠. 어떤 지점은 좀 내가 강하고 어떤 지점에는 좀 약점이 있다. 그럼 그 약점에 대해서는 반론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보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이제 축소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드러났던 내가 강점을 가졌던 주장과 근거를 한 번 더 부각해 줌으로써 내 쪽에 유리하게끔 마지막으로 이제 내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쟁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쟁점이나 필수 쟁점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쟁점은 말 그대로 맞서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나뉘는 지점, 그러니까 치열하게 부딪히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하고 그중에 이 논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짚어야 하는 것들을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필수 쟁점의 구성 방법을 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죠. 요거 적용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 분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에 충분히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살펴봤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쟁점을 3가지 차원에서 살펴봤어요. 문제 쟁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 방안 차원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익과 비용이라는 차원에서의 필수 쟁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찬성 쪽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쪽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문제 쟁점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찬성 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은 찬성이 한 거 그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먼저 찬성 측은요. 문제 쟁점에 있어서 네 가지 차원, 중요성, 심각성, 즉시성, 지속성 차원에서 주장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성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현재 명백히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진 문제다. 그래야 이 찬성 측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찬성 측은 항상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했죠. 변화할 것을,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는 거를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즉시 처리해야 하고 현재 상태로 그냥 두면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 필수 쟁점과 관련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정리하면은 찬성 측은요. 문제 쟁점과 관련해서는 중요성, 심각성, 즉시성, 지속성 차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문제 쟁점에 관해서는 입론을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반대 측은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 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 아니면 또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지금 굳이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으며 이 문제는 곧 사라질 거야. 문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측이 주장하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입론을 구성하시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해결 방안 쟁점과 관련해서는요. 결국에는 아까 그 필수 쟁점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찬성 측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찬성 측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결 방안이에요. 즉 찬성 측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시하는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해결 가능성이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방안이 터무니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이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 즉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 쟁점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지금 우리가 낸 이 대안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해야 됩니다. 최선의 것이냐? 그렇다라는 점에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 측은 이거를 또 그대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반대 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성 측이 내세운 저 해결 방안이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더라.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저들이 주장하는 대안 문제 해결 못한다. 그리고 최선의 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면요. 해결 방안 쟁점과 관련해서 찬성 측은 이 문제를 분명히 이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대안은 실행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이다. 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고요. 반대로 반대 측은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얘네가 가져온 걸로는 문제 해결 못하고 게다가 이 해결 방안은 실행이 불가능하며 또는 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도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 쟁점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찬성 측에서는 이익과 비용에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익은 한마디로 하면 뭐 장점 또는 효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용은 문제점 또는 뭐 단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요. 이익과 비용 쟁점에 관련해서는 이익을 강조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 이익 또는 뭐 효과, 장점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식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측이 제시하는 대안, 해결 방안을 통해서 부작용이 뭐 없으면 좋은데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거보다 얻을 수 있는 효과, 장점,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청중들이 여길 때 찬성 측의 설득이 성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 측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그렇죠. 비용이 더 크다라고 강조하시면 되겠죠. 찬성 측이 가져온 대안이 이익보다 부작용, 비용 또는 뭐 단점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게 이제 먹힌다면 반대 측이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과 비용 차원에서는 반대 측은 비용을, 찬성 측은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구성하면 효과적이겠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쟁점 관련해서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모의고사 본문에 적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실제로 배운 내용을 지문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토론 참여자의 역할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사회자 같은 경우는 토론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주는 역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의 어떤 배경이나 토론 논제 그리고 토론의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론이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했고 토론자는 자료 조사 성실히 해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질서, 규칙을 준수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되 상대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 그러나 어쨌든 토론, 경쟁적 말하기이기 때문에 상대가 말한 내용에서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발견해서 논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청중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중은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논거가 정확한가, 타당한가, 신뢰할 만한가 등과 그다음에 주장이 얼마나 일관되냐, 그리고 토론 규칙을 잘 지켰냐 등의 여부를 따져서 최종 이 토론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청중이 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토론의 참여자의 역할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토론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복습이 다 끝났고요. 제가 드렸던 그 프린트들에 나왔던 토론의 내용,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 적용해서 분석하고 풀이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토론에 대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